또 일본에서 온 거 아니야?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버렸죠. 원더걸스가 두들기고 싸이가 문을 열고 BTS가 고속도로를 깔았다. 우리나라 한 시스템에 다 녹여내거든요. 세계 유례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걸 되게 잘해요. 국가 브랜드 가치로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외교관을 넘어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에서 K-팝 뮤직 비즈니스 또 경영을 가르치는 교수고요.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또 방송에서 대중문화 평론가 또 대중문화 정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 앞으로 더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팝은 정말 좋은 게 다 들어있죠. 매력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치가, 한국의 위치가 보면 아시아와 서구의 교량적 위치에 가운데 있잖아요. 서구의 문화, 또 아시아의 문화, 일본의 어떤 팬덤 문화, 또 미국의 프로듀싱 A&R, 이런 것들을 다 교량적으로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 음악의 부수적인 거 되게 많잖아요. 아트워크, 디자인도 있고, 요즘에 미술적인 요소도 있고, 이런 것들, 또 콘서트, 공연도 있고, MD, 또 뭐 세계관, 작사, 요즘은 뭐 단순한 작사뿐만 아니라 세계관과 다 서사하고 연결되잖아요. 예전에는 노랫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뮤직비디오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즘은 뮤직비디오가 천병이에요, 천병. 본 상품은 뒤에, 본진은 뒤에 있죠, 음악은. 그럼 본진 음악이 딱 나간다. 음악으로 바이럴성 가지고 몰입도를 가지기가 시간이 좀 걸려요. 음악으로 마케팅을 하면 듣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각은 훨씬 더 자극적이거든요. 바이럴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뮤직비디오가 성공해서 시각적인 요소로 임팩트를 줘야 그 다음에 음악으로 따라가는 거고, 콘서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뮤직비디오는 투자다, 그 다음에 앨범은 본상품, 콘서트는 수익의 어떤 극대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다 잘 만들어요. 이걸 저는 닭꼬치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게 멀티앤원인데요. 여러 개를 잘한다 그러면 여러 개를 다 모아놓는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닭꼬치 이론, 제가 만든 이론이에요. 닭, 고기, 파, 떡, 별개죠. 딱 꽂으면 뭐예요? 닭꼬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닭꼬치처럼 K-팝은 여러 상품, 노래를 중심으로 여러 상품이 앞뒤에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 나라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미국에서도 한 10년 전부터 K-팝 비즈니스 전공이 생겼어요. 세계적인 대학에서, 아이비리그에서. 뭐 가르치지?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스스로 모르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거를 우리를 낯설게 못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지? 솔직히 나도 대단하다 하면서도 신기했어요. 뭘 가르치지? 그랬더니 뭐 특강 해달라고 그럴 때 너무 신기하대요. 우리나라의 K-팝 비즈니스를 all-in-one 방식이라고 그래요. 미국은요, 에이전트 따로 있고 매니지먼트 따로 있고, 매니지먼트도요, 개인 매니저 따로, 비즈니스 매니저, 법률 매니저 다 따로 있어요. 법률 매니저는 이제 변호사죠. 그 다음에 제작자, 프로듀서 따로 있고, 공연 따로 있고, 법적으로도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 한 시스템에 다 녹여내거든요. 세계 유례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대요. 옛날에 그 이한우 씨인가? 예전에 그 한국에 이렇게 기여한, 그때 20세기 때, 이게 되게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 한국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 다 잘한대요. 다. 진돗개 비유를 들더라고요. 다 잘하는데 1등이 없다고. 그래서 그때는 20세기는 전문화 시대입니다. 하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 멀티 DNA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재능들을 묶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걸 이제 A&R이라고 합니다. 아티스트 앤 레퍼토리라고 해서 프로듀싱 시스템, 한국의 시스템이 있어요. 이 A&R 프로듀싱 시스템이 우리나라 굉장히 뛰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외에 수출하기도 하는데, 민희진 대표가 바로 A&R 출신입니다. 그리고 SMS A&R을 만들었는데, 미국식 프로듀싱 A&R을 가져와서 한국적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잘했는데, 이수만 전 회장이죠, 처조카 분도 A&R 성장해서 지금 대표이사가 됐죠. 그래서 A&R 파트가 굉장히 프로듀싱에 실무적이고 우리나라 노하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멀티 비즈니스를 하나로 컴팩트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음악은 듣는 음악이잖아요.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까 제가 바이럴성,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뮤직비디오가 오히려 본 상품인 앨범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뮤직비디오가 성공하지 않으면 이제 앨범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내가 천병 얘기를 했는데, 전쟁을 할 때 앞에 먼저 나가서 전투 다 지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일단 공군 같은 거예요. 공군이 나가서 싹 정리하면 육군이 들어가서 점령을 하잖아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칼군무
K-팝하고 칼군무잖아요. 댄스. 이것도 시각적인 부분이거든요. 뮤직비디오에도 잘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수우파라고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전에는 댄스는 사실 조금 사이드 영역이었거든요. 곡이 제일 중요하고 뭐 보컬 중요하고. 근데 댄스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 시대가 됐고,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에 댄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 기획사에서 앨범을 제작할 때 그렇게도 한대요. 그 안무 중에 너무나도 포인트 안무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포인트 안무를 기준으로 놓고 곡을 붙여가는 거예요. 옛날에 곡에 댄스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을 만큼 시각적인 게 중요하다. 뮤직비디오가 곡보다 더 중요한 시대, 곡보다도 안무가 더 중요한 시대, 또 콘텐츠 창작의 힘, 가장 중요한 건 팬덤의 참여 공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팬덤 비즈니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일본에서 온 거 아니야? 맞습니다. 모티브는 일본에서 왔죠. 덕후 문화, 오타쿠라고 그러죠. 일본의 팬덤 문화가 왔는데 미국의 A&R 제작 시스템과 접목해서 한국만의 어떤 시스템으로 녹여낸 이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K-팝 비즈니스를 국내 거의 처음으로 도입해서 20년 전부터 가르쳤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국 시스템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것들을 사실 많이 썼어요. J-팝의 자니스, 뭐 아이돌 음악, 그다음에 뭐 예능이다 요시모토 흥업,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벤치마크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서 일본에서 유학 오고 배우고 이렇게 할 만큼 우리가 모티브는 일본에서 팬덤 문화로서부터 출발했지만 한국적 팬 문화는 훨씬 더 발전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식으로 성장했고, 우리가 팬 마케팅 부서도 있어요. 근데 팬 마케팅 부서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 팬 관리, 댓글 좀 쓰고, 해외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팬 관리 정도, 뭐 홈페이지 관리 정도인데 그우리나라의 K-팝 기획사들은 팬 마케팅 팀 안에서 기획사 전체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영상도 들어가죠. 요즘 뮤비도 홍보용도 찍죠. 그다음에 쇼케이스라든지 팬미팅 하죠. 그러면 거의 콘서트 수준으로 하잖아요. 공연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팬 마케팅 팀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거, 그다음에 그 역할이 많고 많은 일들을 하는 거, 뭐 MD 굿즈 상품부터 시작해서 또 팬덤 플랫폼 관리까지, 사실 기획사 안에 기획사인 만큼 팬 부서가, 작은 부서가 이만큼 커졌잖아요. 그만큼 팬과 함께 만들어가 팬 관리, 이 부분이 뭐 세계 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팬 관리 시스템 같은 거. 가장 중요한 것은 팬덤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는 스타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팬더스트리라고 얘기해요. 팬 산업입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수식어가 아니고 구조 자체가 팬덤입니다. BTS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언어적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로컬 문화 시장이 적기 때문에 우리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처럼 오리콘 시장이 없어요. 일본 오리콘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 내수 시장 먼저, 그 다음에 글로벌이고, 우리는 이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개념에서 볼 때 팬과 함께 만들어가는데 글로벌 팬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언어적인 한계, 이 컬처럴 디스카운트라는 문화 할인율이 적용되죠. 언어적인 장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팬덤의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막 통역하고 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팬덤에 의해서 번역하고 실어 나르고 서로 협조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 에너지, 돈으로 따지면 수십조로도 환산이 안 되잖아요. 사실 BTS의 성공은 RM이 얘기했지만 뭐 본인들의 공, 그 다음에 회사의 공, 팬들의 공, 이렇게 나누면 팬들의 공이 거의 70%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산업의 기여. 이걸 이제 기프트 이코노미라고도 합니다. 선물 경제.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래서 팬덤이 가장 중요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팬덤에 의해서 만들어진 팬 산업이다, 이런 특성인데 우리가 그런 걸 되게 잘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회사잖아요. 항상 생각할 때 제일 요구하는 게 직원들이 사장님 마인드였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정말 영원한 숙제예요.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기획사가 있고 팬이 있으면 팬은 소비자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제작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리자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팬덤 3.0 시대가 되면서 열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팝 시장에 있어서 항상 아시아라는 편견이 있죠. 자, 수요와 공급입니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악을 만들어도요, 이 음악이 좋다라는 걸 유통을 해줘야 알 수가 있어요. 꽁꽁 숨겨놓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발견됐을 때 우리 그걸 역주행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좋은 음악이 있었어? 근데 모르거든요. 수요 공급을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이 뭐냐면 아시아라는 편견이라는 유리천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음악이 해외에서 먹히려면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요. 첫 번째가 프로듀서, 글로벌 프로듀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유통의 관문이에요. 글로벌 직배사들.
워너뮤직 같은. 근데 이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과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원더걸스가 두들기고, 싸이가 문을 열고, BTS가 고속도로를 깔았다. 1, 2, 3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원더걸스는 정말 유의미했어요. JYP는 미국에서 볼 때 굉장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지속 가능한 아시아 최고 기업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로 원더걸스는 북미 시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우리 한류가 아시아 시장에 좀 있다가 그 다음에 SM이 프랑스라든지 유럽까지는 됐는데 북미는 안 돼, 이런 관념이 있을 때 JYP는 정면 승부를 했죠. 유통업자들 찾아가서 정면으로 두들기고 승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를 냈어요. 그 적은 자본으로 막대한 자본력 앞에 부딪혀서 험난한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두 번째, 싸이는 아시아의 유리천장을 완전히 깼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편견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직관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있죠. 내 의견을 설득시키거나 해명하거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말할 필요 없거든요. 그 직관성입니다. 대중문화에 있어서 직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로 설명해. 그럼 번역해야 돼. 말하지 않아도 돼야 돼요. 글로벌 마케팅에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유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싸이가 택했던 것은 직관성이죠. 뻔과 섹슈얼리티죠. 말죠. 그래서 남녀노소, 문화권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달라도 다 웃었잖아요. 그걸 바로 인식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문화권이 다른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직관성으로 갔지만, 거기서 좀 아쉬운 것은 음악으로 승부를 걸었다기보다 퍼포머로서 승부를 걸었죠. 뮤비로 떴기 때문에 재밌는 부분. 그러나 뭐 한국 문화가 괜찮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됐다서 유의미하다. 근데 세 번째, BTS는 제가 고속도로를 깔았다고 그랬는데, 돌아보면 BTS가 했던 방법은 직거래 장터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BTS 출발했을 때 되게 투자 여건도 안 좋았고, SM이라는 대단한 기획사와 비교했을 때 정말 작은 회사였잖아요. 중소의 기적을 이뤘는데, 그때만 해도 BTS는 무명 시절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공중파에 바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민해서 생각했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웰메이드하게 짜여져 있는 완성형 아이돌로서 대단한 세계관과 어떤 창작자들의 옷을 입는 정말 멋있는 스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자. 진정성 있게 접근하자. 그래서 약간 인디적 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는. 그 두 번째는 공중파에 출연 국내에서도 어려웠는데 진정성 있게 직접 소비자하고 만날 수 있는 건 유튜브다. 유튜브에 대한 인식이 그때만 해도 아직 잘 없잖아요. 지금도 AI 하지만 AI 잘 쓰시는 분들 많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숙성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직거래로 뚫어서 아까 말한 두 개의 유통 구조를, 프로듀싱 권력과 유통 구조를 패싱한 거죠. 그것이 오늘날의 새로운 팬덤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K-팝의 어떤 성공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것이 바로 이제 팬덤 3.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외교관으로서 경제적 가치, 국가 브랜드 가치로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팬덤 문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팬덤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때 그 이상이었어. 팬덤 1.0을 얘기하겠습니다. 뭐 조용필 시대, 나훈아 시대, 우리 더 했어. 근데 열광 부분은 지금 못지 않거든요. 윤영주 시대 때, 세시봉 시대도. 뭐가 달랐을까요? 그때는 소비자였어요. 수용자로서 열광을 한 거예요. 이 위치에서. 제작자는 저기 있고 나는 수용자인 거예요. 근데 팬덤 2.0은 온라인이나 디지털 문화, 그러니까 동방신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피드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분적 참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제작자, 공급자가 있으면 이 소비자들이 공급자에게 피드백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제작에 기여를 좀 하는 거예요. 왜? 온라인 시대, 댓글 달고. 우리 오빠 댄스 하는데 코디가 옷을 저렇게 만들어서 옷이 찢어졌네? 코디 바꿔주세요. 코디 바뀌죠. 그때부터 그런 의견을 내기 시작하고, 제작에 이런 아이디어가 더 좋지 않아요? 공연장에 이게 문제예요? 그런 거 피드백을 하기 시작했죠. 제작 부분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근데 팬덤 3.0은 BTS부터 열기 시작했어요. 동업자, 파트너, 어떻게 보면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입장에서 팬덤 3.0 시대를 열었다는 거. 사실 팬덤 3.0은 일본에서 AK48 그 프로듀서가 아키모토 야스시인데, 일본에서는 천재적인 J-팝의 어떤 프로듀서인데 약간 모티브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버렸죠. 사실 일본이 먼저 좀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후발주자지만 훨씬 더 발전을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려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가 있잖아요. 이게 콜링입니다. 불러줬을 때 의미 부여.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어느 여고의 평범한 학생에 불과했다. 집에 가면 어머니한테 혼나고 성적표 들고. 그러나 내가 너를 팬덤의 이름으로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팬덤이 되었다.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러는데 나에게 콜링을 받아서 내가 의미 부여를 된 상태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걸 저는 이제 팬덤 포텐셜이라고 그래요. 그 잠재의식을 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평범한 학생이고 집에서는 평범한 딸인데 내가 웬만한 기획사보다 홍보 더 잘하고 우리 오빠 또 우리 아티스트의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활동하는 거 보면 웬만한 뭐 중견 홍보회사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체계적이고 그런 사이트들 보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팬덤의 어떤 그런 기획력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프로 슈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작하는 소비자라는 개념이에요. 엘빈 토플러가 이미 예견을 했었죠. 요즘 용어로 따지면 팬슈머라는 뜻이죠. 소비하고 그냥 제작에 피드백하는 정도가 아니고 팬이 돼서 내가 오히려 기획하고 홍보하고 대안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팬덤 3.0이 좀 늦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짧은 시기에. 한 15년 전 헐리우드에 있는 관계자들 만났을 때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영화 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서 한 10,000명 정도의 티네이저 있어요. 오피널 리더 그룹들, 뭐 팬클럽 회장들 이런 리더들을 관리를 해요. 장학금 주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를 찍으면 걔네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그래 촬영장이 어디 좋을까? 카리브해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 그럼 얘네들이 찍어요. 그다음에 제목도 그렇게 정하는 경우 많죠. 뭐 A, B 정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팬들의 니즈를 받아서 그렇게 정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오피니언 리더는 자기가 소속된 커뮤니티에 가겠죠. 이걸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그래요. 나는 정보를 알고 내 유저들은 모르죠. 그러면 오피니언 리더가 가서 야 이번에 영화 찍는데 톰 크루즈가 나오는데 어떻게 한대. 그리고 내가 그 이름도 정했고 촬영장은 어디래? 어머 진짜야? 이렇게 되죠. 그게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셜에서 정보가 확산돼 가는 과정이지. 아까 내가 초기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대가 생각하듯이 온라인에 막 기관총을 쏘고 도배를 하고 어떤 마케팅 회사 20-30명이 댓글을 달고 이런 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확산이 안 되는데 이런 정보, 이걸 이제 전문용어 떡밥이라고 그러죠. 그런 떡밥들을 활용해서 스스로 내가 좋아서 내 정보를 확산시키고 나의 느낌, 나의 관리 능력으로 그것들을 확산시키는 거. 소셜 마케팅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그들이 참여하면서 만들어가는 부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최초에 시작된 부분은 사실 국민 프로듀서라고 해서 프로듀서 101에서 시작됐고 K-팝에서는 BTS부터 팬덤 3.0이 시작됐고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그것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좀 발전시켰다. 그 이전과 이후를 좀 비교하면 팬덤 2.0 시대는 뭘까? 그러면 완성형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죠? 성장형 아이돌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양육형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팬덤 2.0 시대의 완성형 아이돌은 닥터 스트레인지에 비유하고 싶고 팬덤 3.0의 시스템은 아이언맨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는 뭐냐면 내가 스타면 내가 손을 쫙 펼치고 있으면 작곡가 작사가들이 천재들이 붙어서 내가 짠하면 완전히 스타처럼 만들어주는 거. 그런 시스템이면 아이언맨은 뭐죠? 처음에 막 시행착오를 하고 그냥 깡통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었다가 점점 진화하잖아요. 이게 성장형 아이돌이에요. 이중엽 대표가 저 지인인데 그 타블로 타진요라고 예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배운 게 많대요. 교훈을 느꼈다는 거예요. 팬들에게는 너무 잘 만드는 걸 완제를 주면 같이 만들려고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 따지면 조리기구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은 70%만 만들고 나머지 같이 만들자 해야 그 힘을 받아서 100이 되고 200이 되고 300이 된다. 그게 바로 팬덤 3.0이 오는 새벽에서 아침이 되는 그 시기거든요. 그런 조짐들이 많아요. 팬덤 2.0의 개념에서 3.0으로 넘어올 때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것이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그냥 네티즌들이 막무가내로 뭐 좁게 보면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팬들이 스스로 만드는 권력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어떤 단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부정적인 조금 왜곡된 형태로 나왔을 뿐이지 그 이면에 그런 것이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성장형 아이돌은 오히려 부족한 모습으로 시작되면 팬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죠. 성장해 나가면서. 뭐 BTS 보면 학교 시리즈도 그렇고 또 아이돌이 나올 때 나 아이돌로서 고민하던 거 얘기한 팬들이 개입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공유한다. 이게 바로 성장형 아이돌이고 그것을 팬들이 개입하는 그 현상을 양육형 아이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기업 같은 데 이제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다 보면 K-팝을 보면 그들의 리그고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항상 대기업에서 보면 디즈니나 픽사는 대단해. 근데 K-팝은 대단하긴 하지만 그냥 그런 원리다? 그럼 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같은 맥이 있다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K-팝 시스템은 팬들과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은 모든 분야, 산업 분야에서나 우리가 정치권이나 또 경제 전반에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를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잖아요. 코로나가 왔고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완벽한 계획은 오히려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팬덤 3.0을 활용할 수 있는 재밌는 퀴즈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중엽 대표가 저한테 한 얘기인데 지금 하나의 교과서처럼 됐어요. 팬들에게는 뭘 줘야 된다? 빈 공간을 줘야 된다. 약간 빈 공간이 뭘까요? 우리가 예전에 빈 공간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몰입했던 거 퍼즐을 풀었죠. 이렇게 막 신문에 퍼즐 풀 때 재밌거든요. 내가 탐험가가 되고 탐정이 돼서 떡밥을 맞춰가면서 세계관을 맞춰간다. 요즘 앨범 낼 때 보면 떡밥을 던지잖아요. 그거 찾아갈 때 자기 효능감, 내가 찾아가는 느낌, 막 스릴 같은 거 느끼거든요. 거기에 몰입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일반 상품인데 바나나 맛 우유 맛있잖아요.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가 그 원리를 적용해서 맛 우유라고 모음만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랑한 맛 우유, 나 잘난 맛 우유, 살맛난 맛 우유. 막 이런 글들을 막 폭발시키면서 퍼나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되게 히트를 쳤죠.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팬덤 3.0의 그런 개념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퀴즈 두 번째. 여러분에게 이제 그러면 응용 문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획사에서 만약에 스타와 관련된 또는 좀 재밌는 일화들이 있으면 이 정보를 팬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지 효율적으로 전달할까요? 적당히 찾을 만한 걸 숨겨둔다. 찾아가는 과정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힘든 곳에 찾았을 때 만족감이 있는 거. 너무 깊지도 너무 얕지도 않는 그 떡밥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팬덤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부분이고 아까 바나나 맛 우유도 얘기했지만 일반 기업에서도 어느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팬덤 3.0의 문을 연 가수가 이제 BTS라고 얘기했는데 BTS의 유엔 연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Love yourself, love myself. 등등등 얘기했죠. 너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예전에 제작자의 위치와 소비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소비자는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객체죠. 너가 주인공이 돼서 BTS를 소비한다. 그러니까 BTS가 있어서 팬이 있는 게 아니라 팬이 있어서 BTS가 있다. 주체와 객체를 바꿨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스타 산업이 아니라 팬더스트리, 팬 산업이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런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웸블리 단독 콘서트 하죠. BTS 이후에 지금 몇 년 만에 K-팝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입성했어요. 이 웸블리 스타디움이 굉장히 상징적인 공연장이거든요. 여기가 영국의 콘서트의 성지로 불립니다. 그래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프레디 머큐리가 공연했던 그 장면, 바로 그 장소거든요. 축구의 성지이기도 하고 공연의 성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 입성했다는 것은 뭐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국가 브랜드 차원에서도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이돌이 이제 문화 외교 또 외교관을 넘어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BTS도 유엔 연설을 했었고, 뭐 백악관을 방문했고, 전통적인 우리가 외교 또 이런 걸 생각하면 외교관들이 대통령이 방문하고, 뭐 뭔가 외교 부서에서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지난 정부에서 블랙핑크가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 초청됐을 땐 갔는데 미국의 백악관 질 바이든 여사가 초청했을 때 못 갔잖아요. 그때 보면 외교 이슈하고 이렇게 좀 겹치고 북핵 문제 이런 거 중요한데 갑자기 막 모든 아젠다가 블랙핑크로 가버리면 외교 쪽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산됐던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을 문화 외교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문화를 수단으로 외교를 잘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교 문화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가 본질이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문화가 우선시되고 본질이 돼서 이끌고 가기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아직도 BTS 대단해, 블랙핑크 대단해, 문화 대단해 하지만 그거는 화려한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저희 문체부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부서에서 막내 부서 같아요. 제일 좀 힘이 약해요. 좀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만 좀 힘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어떤 규정을 바꿔야 될 일도 있고 예산은 기재부에 받을 수도 있고 또 외교부하고도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면 항상 힘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프랑스는 문화부가 힘이 제일 세거든요. 문화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다른 부분들이 수단으로 오히려 붙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좀 돼야 된다. 이제는 외교 문화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아는 오늘 회장님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큰 대기업인데 그 회장님이 언론사도 가지고 계셔서 연예 큰 상을 주최를 하세요.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데 항상 그 문화상을 줄 때 BTS가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 회장님이 마지막 대상 수상을 하겠죠. BTS 상을 시상하고 사진을 좀 찍었는데 우리는 주면서는 너무 감사했어요. 연설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김구 선생님 얘기하면서 RM이 이거는 연습해서 될 문제가 너무너무 철학이 있어서 좋았는데 이 회장님이 이제 그러고 몇 년이 지나서 사우디에 비즈니스 차 한번 갔대요. 사우디 하면 빈살만 알죠. 미스터 에브리띵, 뭐든지 가능하다. 그 시상식 끝나고 모임에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사우디에 갔는데 그 국외 비즈니스는 빈살만이 하고 사우디 국내 비즈니스는 그 사촌 왕족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긴장 엄청 했죠. 몇 천억이 걸린 투자건이니까. 이렇게 가서 그거 PT하려고 딱 갔는데 첫 마디가 같은 왕족 내 동생 한국어 배운다고 K-팝 때문에 그 얘기에서 K-팝 얘기만 실컷 하다 왔대요. 실컷 하다가 사진을 보여줬대요. BTS 수상한 거 딱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걸로 그냥 대화 거기서 끝났대요. 바로 계약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건 아는데 그 정도야. 그런데 진짜 해외 나가보면 이런 일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그 국가 브랜드의 에너지들을 기회비용으로서 프랑스처럼 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70년 전에 김구 선생님이 꿈꾸던 그리던 그 꿈을 지금 거의 이루어가고 있다. 사실 그 시대에 지금 이 상황을 보셨다는 건 정말 대단하거든요.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문화 산업 시대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산업의 인프라가 되거나 다른 산업 결합한다는 거예요. 다른 산업은 A 산업, B 산업 이렇게 육면체가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문화 산업은 소프트잖아요. 물과 같이 이렇게 스며드는 거. 그래서 다른 산업의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컨텐츠 산업으로서도 기능을 하지만 모든 것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화 산업의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토 개념이 공간 개념, 육지 개념이었잖아요. 육지의 어떤 그런 또 패권이라든지 지금은 문화 영토, 지달 영토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이 없는 거죠. 문화 콘텐츠는. 예전에 영국이 보면 식민지 시대 때 전 세계를 주름 잡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에도 영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다시 쓴 게 언제냐면 영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때 해리포터 나오고 성장할 때 그때 영국의 GNP, GDP가 막 올라가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대영 제국의 부활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해가 지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문화 영토가 지금 넓어가고 있는 시대에 한국 문화 콘텐츠는 해가 지지 않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여러 가능성들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 산업이 다른 경제적인 모든 수단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같이 성장은 빠르지만 거기에 좀 그림자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엔터 산업이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노예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죠. 거기에 따라서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나왔고 연예기획업이 이제 등록제로 바뀌면서 아무나 못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저도 이제 그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K-팝의 큰 기획사들이 상당히 많이 성숙돼 있는데 옛날 그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문체부에서 이제 법률 개정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이브부터 이제 4대 기획사 지지난주에 인터뷰를 다 하고 왔는데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기획사의 공도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생각 듭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지금 논란도 있고 많은데 그건 일개 개인의 일탈이고 지금 항상 어떤 관념이 있냐면 기획사는 갑,
아티스트는 을, 기획사는 가해자, 아티스트는 피해자 이런 이제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부분도 계속 강화하고 있고 뭐 계약서 쓸 때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도 아예 막 넣어놔요. 그러면 이건 일반 법으로도 판단이 되는데 이걸 왜 전제해서 막 이런 데 넣느냐. 그만큼 과거의 역사가 있으니까 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갑을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아티스트가 힘이 많이 생겼어요. 기획사 입장에서도 보면 요즘 뭐 좀 잘못하면 계약 취소될 수 있고 아티스트가 기업이거든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아티스트 나가면 몇백억이 다 동시에 없어지고 뭐 그런 개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힘의 균형을 좀 같이 이렇게 좀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지난주에 제가 영세한 그런 작은 기획사나 또 계약을 하지 않는 아티스트들을 만나보니까 깜짝 놀란 게 아직도 그런 나쁜 기획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제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10시 이후에는 아이돌들은 퇴근해야 되고 저희 막 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사들이 10시 넘으면 연습하려는데 막 집에 가야 돼. 정동원 씨, 그 기획사 대표 사장님도 저번에 만나니까 뭐 콘서트 하다 10시 되면 미성년자니까 퇴근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돌들도 마찬가지. 요즘에 10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서를 보호하고 학습권, 수면권 보호하는 건 좋은데 조금 열심히 하려는데도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규정이 가니까 참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너무 규제 위주로 기획사가 마치 가해자 같은 그런 시각들도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 그 피프티 사건 있을 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런 내용을 좀 다뤘어요. 그래서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프로그램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거기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그 도박칩 이렇게 보여주면서 타행 사업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배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소수가 많이 가져가는 그런 고위험 산업. 이걸 흥행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행 사업과 흥행 산업에 대한 구분을 좀 잘못했다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시선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저도 신문 방송 석사 때 전공을 했는데 항상 보면 이제 대중문화 정치인들 비판적 시각을 많이 해요. 전문 용어로 오빠 순위를 붙여서 빠순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교수님들도 이렇게 앞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 극성 맞다. 뭐 그 편견이랄까? 대중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학계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순수예술 중심으로 보고. 지금 우리 팬덤이 해외에서 볼 때 되게 높이 평가하고 K-팝 산업도 높이 평가하는 것에 비해서 편견들 이런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팬덤이 우리가 보면 1세대 팬덤부터 지금 3세대 와 있잖아요. 1세대 때는 잭스키스, H.O.T 그러면 막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팬덤인데 이쪽하고 친구하고 친하면 막 싸우고 배신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때 1세대고 지금은 취존이라고 그랬죠. 취존, 취향 존중. 너 복수 팬덤도 인정해? 너 팬덤 인정해? 그건 그거야. 선진 질서 시스템들이 있는데 정치 팬덤은 보면 거의 팬덤 1세대보다 더한 것 같아요. 너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적이다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 사회가 오히려 K-팝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고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소비자 운동으로서 참여해서 우리 사회가 그런 편견을 좀 벗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내용 참여하면서 좀 즐겁게 했고요. 팬덤이라는 주제는 언제 다뤄도 좋고 채널을 구독하신 여러분들도 팬덤의 또 주체가 아닌가 생각하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피드백 해 주시고 또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